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천재 3-1단원 중에 첫 번째 글인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3단원에 접어들었는데요. 대단원 3단원은 독서의 분야에 따른 글 읽기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이 3-1단원에서는 인문 예술 분야 공부할 거고요. 그 뒤에는 사회 문화 분야, 과학 기술 분야 이렇게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인문 예술 분야 중에서 예술 분야에 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르누아르라는 화가를 제시하고 그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르누아르의 삶, 예술, 예술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일단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르누아르의 삶 그리고 작품, 예술관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단원 명에 걸맞는 문제죠. 그리고 그림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을 묻는 문제. 이 글 자체가 그림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을 이야기하는 글이니까 내용 확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이것도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문 예술 분야의 글 읽기란 무엇인지 생각 열기에서 독서 이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 교과에서 독서 이론에 관해서 설명하는 문제는 출제가 된다면 거의 이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시험 지문에 거의 제시되지 않고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찾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제시되는 제재 읽기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독서 이론도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문예술 분야 글의 특성 보도록 할게요. 인문학이란 무엇이냐면 인류의 사상과 지혜를 탐구하는 활동이고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활동이에요. 여기서는 인문학의 개념 그리고 예술의 개념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문예술 분야의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인문 분야의 글은 인간의 사유, 생각이죠. 경험, 이런 것과 같이 인간을 탐구 대상으로 해서 그 정신적인 가치나 의미를 밝히는 글이에요. 여기 인간을 탐구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핵심 되겠죠. 그리고 예술 분야의 글은 예술 철학, 미학과 같은 예술론을 다루거나 아니면 예술 그 자체를 다루는 글이에요. 인문 분야의 글, 예술 분야의 글입니다. 자, 이러한 탐구와 창조 행위, 인문학은 무언가를 탐구하고 예술은 무언가를 창조하죠. 이것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논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의 선지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따라서 인문예술 분야의 글에는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글쓴이의 개성적인 관점과 시각도 드러나 있다. 인문예술 분야 글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문예술 분야 글의 분야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회색 부분은 바로 인문 분야예요. 문학, 역사, 철학, 언어, 종교가 있고요. 예술 분야에는 미술, 음악, 연극, 무용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도 예술에 속하겠죠.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
여기 이 부분이 문제에 출제됐거든요.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글에 담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글쓴이의 관점은 다양하니까요. 이렇게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요. 구체적인 현실이나 작품들과 연계하면서 읽으면 좋고요. 그리고 글의 내용을 자기 상황에 적용하거나 평가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3가지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인문예술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냐면 삶을 성찰하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삶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술적 소양도 기를 수 있겠죠. 이 효용 부분도 신경 써서 보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제재 읽기 들어갑시다. 제목은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 시든 소설이든 아니면 이것과 같은 설명문이든 제목에 큰 힌트가 있죠. 일단 이 글의 주요 대상은 르누아르이고요. 이 화가는 삶의 기쁨을 노래한 화가입니다. 그러면 이 화가가 그린 작품은 상당히 밝은 분위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이 글은 르누아르의 삶과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 글은 예술 분야에 관한 글이고 이 단원은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에 관련된 단원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제시한 화가의 예술관 그리고 인생관 이것에 관한 문제는 필수로 출제가 돼요. 그것에 관해서는 여기 머리말 그리고 뒷부분에 맺은말에 특히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드러나는 르누아르의 인생관과 예술관은 필수로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부분에서는 이 르누아르가 그린 예술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고전적인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사실주의 화풍. 사실주의 화풍의 성격이 나오죠. 고전적이고 규율이 엄격해요. 이런 것을 아카데미즘이라고 하거든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 그런데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이것에서 벗어나려는 태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더 자유로운 표현을 찾는 다양한 미술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중 하나가 인상주의이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인상주의 화가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끝에 르누아르라고 제시하고 있죠. 르누아르는 인상주의 화풍의 화가인 거예요. 내용 전개 방식 열거입니다. 르누아르는 본 차이나로 유명한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그리고 르누아르는 이런 계기로 그림에 입문하게 됐어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화공으로 이렇게 그림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후에 평생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으로 작업에 임했고 오로지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르누아르가 예술 작업에 임하는 자세에 드러나죠.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 그리고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태도. 나이 40세가 넘어서 명성을 얻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는데도 르누아르는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았습니다. 르누아르의 삶의 태도, 예술에 대한 태도, 출생, 그림에 입문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 단원의 내용 확인 문제나 삶에 대한 태도나 예술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제는 그다지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거의 지문 그대로 출제되는데 대신 틀린 선지가 아주 작은 부분을 바꿔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상당히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르누아르는 카페, 공원, 거실, 무도회장과 같이 마치 골목길에서 마주칠 것 같은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소재로 삼았어요. 이 부분은 선지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보세요. 일상생활, 사람들의 모습, 르누아르가 그림에 담아냈던 대상입니다. 이 글에는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그림,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이 글쓴이의 감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 제목은 피아노 치는 두 소녀입니다. 이것을 그리게 된 계기는 프랑스 정부에서 파리 룩셈부르크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의뢰한 작품입니다. 자, 계기 나오죠? 그런데 이 그림은 미완성작이에요. 이것도 내용 확인 문제에 많이 언급이 됐으니까 신경 써서 보세요. 배경이 상당히 정돈되지 않고 거칠게 터치되어 있죠. 이 배경의 거친 붓터치 그리고 여백 이 두 가지는 소녀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소녀를 돋보이게 하는 것,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이 거친 붓터치와 여백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흰 드레스를 입은 긴 머리의 소녀는 오른손으로는 피아노 건반을 치고 왼손으로는 악보를 잡고 있고 그녀 옆에는 오른손으로 의자 등을 잡고 왼쪽 팔꿈치는 피아노에 기대고 손으로 턱을 괜 채 앞에 소녀와 함께 악보를 읽고 있는 갈색 머리의 소녀도 있다. 이 부분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은 바로 묘사죠. 눈에 보이듯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이 시작됩니다. 두 소녀의 정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배경의 추상적인 붓터치가 마치 어여쁜 소녀들의 앞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한 꿈의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듯 하다. 배경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마치 이 두 소녀들의 앞에 펼쳐질 꿈과 같다. 미지의 세계와 같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입니다. 역시나 이 그림의 모습을 묘사의 설명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고 그 위에 검은 모자를 쓴 화려한 투사 복장을 소박하다라고 제시하면서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거든요. 꼼꼼하게 읽으셔야겠죠. 사랑스러운 소녀가 등장한다. 소녀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윗그림과 유사하죠. 이 소녀는 포동포동한 손으로 스페인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악기이자 고독한 예술가들에게는 인생의 동반자인 기타. 이것을 정성스레 연주하며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여기서 고독한 예술가들은 기타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이 소녀가 고독한 예술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틀린 선지에 언급이 됐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그림에서도 우울한 분위기의 정취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소녀가 있을 뿐이고 이 생기 넘치는 소녀의 존재 자체가 생의 예찬이다. 삶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상당히 밝죠. 이런 밝은 색채에서는 삶의 기쁨이 드러나고 붉은기가 도는 포동포동한 소녀에게서는 싱그러운 젊음이 느껴지면서 우리를 사로잡는다.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세 번째 그림은 화병의 꽃이고 문제에서 많이 언급된 그림이에요. 화병의 꽃에는 활기찬 생의 찬미가 연상된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유리화병 안에는 온갖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였다. 그런데 이 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꽃은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 애정어린 붓터치로 그렸대요. 애정어린 붓터치를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이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꽃은 알록달록 채색한 솜사탕과 같다. 꽃을 솜사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솜사탕과 같은 꽃은 풍성하고 푹신한 느낌을 전해준다. 삶 속에서 항상 기쁨, 긍정. 이 말이 르누아르의 예술관 그리고 인생관에 자주 등장할 겁니다. 이런 르누아르가 이 그림에서 그려낸 것은 이것과 달라요. 바니타스에 대해서 나올 텐데 르누아르의 예술은 이것과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바니타스가 어떤 예술이냐면 인생무상, 즉 아름답게 만발했다가 곧 져버릴 꽃의 덧없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록 비참한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그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향기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꽃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비록 세상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것이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일지라도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고 즐기라. 이런 낙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화병의 꽃에 관한 뒷부분의 설명에서 르누아르의 낙천적인 인생관을 알 수 있지요. 항상 기쁨과 긍정을 찾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비록 세상이 이렇게 일시적이고 부질없더라도 이 순간에 감사하고 즐기라 낙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르누아르는 어차피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누리라 라고 일러준다. 이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중하니까 즐기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림은 영혼을 씻어주는 환희의 선물이다. 이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객관식으로도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암기하시고 쓸 수 있게 연습하셔야겠죠. 이것의 의미 첫 번째는 그림은 언제나 감상자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두 번째, 그림은 인간에게 위로를 주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죽음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지만 이런 사실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것이 그림의 효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별표 치시고 주의 깊게 공부하십시오. 이런 진지하고 낙관적인 예술 철학은 실로 깊은 감동을 준다. 하지만 그가 밝고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온갖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극복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르누아르가 밝고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뒤에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는 1890년도 초부터 류머티즘으로 손가락이 비틀어져서 붓을 손목에 묶고 작업했고
그 후에는 더 심해져서 다리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러서 휠체어에 의존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또한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돌아왔고 부인은 또 죽고 말았죠. 이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극복했기 때문에 밝고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의미인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곧 자신이 가장 깊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했고 승화시켰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학습활동에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김득신이 그린 대장간의 풍경에 관한 그림이 나와요.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을 묘사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라는 점에서 르누아르의 그림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요. 밑에는 본문에 잠깐 언급되었던 바니타스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니타스는 아까 윗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미술 경향이에요. 여기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존재와 인생의 덧없음, 세월의 무상함, 현세적 쾌락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았던 르누아르의 그림 그리고 그의 미술 경향 그리고 그의 예술관과는 매우 다르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객관식으로도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쓰는 연습까지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르누아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르누아르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글 전체가 필요하겠죠. 화면상 띄우기가 곤란하니까 방금 배우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시거나 교과서를 펼쳐놓고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자기 화공으로 그림에 입문하였다. 이거는 글의 앞부분에 나오겠죠.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제시되어 있고요. 자기 화공으로 그림에 입문하였다. 내용 그대로지요. 2번 그림의 소재는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도 글의 앞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는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 이렇게 내용 확인 문제는 거의 내용 그대로 출제됐어요. 3번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의 자세로 예술 작업에 임했다. 이것도 위에 그대로 제시되어 있고요. 명성을 얻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에도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았다. 이것도 그대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5번이 답이라는 건데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합시다. 류머티즘과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붓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다. 류머티즘으로 고통받았다는 얘기는 나와 있어요. 류머티즘으로 손가락이 비틀어져서 붓을 손목에 묶고 작업했고 나중에는 더 심해져서 다리가 마비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전쟁에서 입은 부상, 이것은 르누아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6번 한번 볼게요. 르누아르 작품과 글쓴이의 감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글쓴이의 감상을 이해한 내용은 결국 이 글의 내용 확인 문제죠.
중간 부분에 있었던 새 작품에 관해서 어떻게 감상했는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1번. 피아노 치는 두 소녀는 배경의 부드러운 붓터치와 여백이 두 소녀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작품이다. 두 소녀를 돋보이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무엇이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었죠? 바로 배경의 거친 붓터치와 여백이에요. 그럼 방금 1번이 맞는 선지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부드러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피아노 치는 두 소녀는 프랑스 정부에서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 의뢰한 작품으로 미완성작이다. 맞죠. 프랑스 정부에서 의뢰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 작품은 미완성작이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가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는 검소한 투사의 복장을 한 소녀가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의 작품이다. 투사의 복장을 했다는 내용은 맞거든요. 자, 여기 보면 투사 복장을 한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화려한 투사 복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선지에서는 무엇이라고? 검소한 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4번.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는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소녀의 모습에서 고독한 예술가의 우울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아까 설명하면서도 언급했듯이 여기 고독한 예술가라는 걸 언급한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그 선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화병의 꽃은 유리 화병 안에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하였다가 곧 져버릴 덧없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덧없음, 인생 무상 이런 것들은 르누아르의 그림이 아니라 바니타스에 관한 설명이었죠. 이렇게 바니타스에 관한 설명을 마치 르누아르 그림에 관한 설명처럼 제시해서 틀린 선지로 출제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6번의 올바른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17번 볼게요. 보기와 윗글의 르누아르 작품과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윗글은 우리가 방금 공부한 그 글이고 이것은 김득신의 풍속화죠. 대장간의 풍경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 공통점을 찾는 문제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약간 올릴게요. 평범한 사람들의 풍경을 세밀한 붓터치로 표현한 점. 평범한 사람들의 풍경을 그린 것은 위에 르누아르의 그림 그리고 이 그림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세밀한 붓터치로 표현했는지는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위에 르누아르의 그림에 관한 설명에서 거친 터치라는 말이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배경의 거친 붓터치와. 그런데 나머지 그림의 붓터치에 관한 설명은 없고요. 이 보기 역시 붓터치가 어떠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공통점이 아니고요. 2번, 가난한 서민들의 모습을 모델로 하여 서민들의 애환을 그려낸 점. 위에 등장한 르누아르의 작품에 나오는 소녀들이 가난한지는 알 수 없고 역시나 이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난한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은 르누아르의 작품에 해당하지 않죠. 3번, 여러 사람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삶의 다채로움을 표현한 점. 르누아르의 작품에는 두 소녀가 등장하는데 그 두 소녀를 다양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삶의 다채로움을 표현하고 있지도 않았죠. 그래서 르누아르의 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입니다. 4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건강하게 그려 삶의 생동감을 느끼게 한 점. 이것은 여기 보기에만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그럼 답이 5번이에요. 공통점에 해당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소재로 하여 그림 속에 담아낸 점. 이것이 바로 르누아르의 그림과 이 그림의 공통점입니다. 여기까지 3-1단원 중에 첫 번째 글,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 공부해 봤어요. 이번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천재 3-1단원 중에 두 번째 글인 순자의 성악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예술 분야의 글을 공부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인문 분야의 글을 공부할 차례거든요. 이 단원에서는 인문 분야의 글인 순자의 성악설과 교과서 뒷부분에 더 읽어보기에 보면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예술 분야겠죠. 이렇게 두 가지 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많이 출제된 유형 점검해 볼게요. 일단 제일 많이 출제된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확인 문제. 글의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요.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은 보기에 무언가를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유형인데 첫째로 보기에 다른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문제예요. 보기에 제시된 철학자와 이 글에 제시된 순자와 맹자의 견해를 비교하는 문제. 그게 많이 출제됐고요. 그리고 보기에 사례를 제시해요. 그 사례는 학습 활동과 연관된 의인에 관련된 사례예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례. 그 사례를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요. 서원 건축의 공간적 이해, 교과서 더 읽어보기에 제시된 글이죠. 그것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도 보기에 서원 배치도를 제시를 하고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이 서원 배치도는 교과서에 있는 배치도가 아니라 교과서 외에 있는 배치도를 이용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보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제재 읽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 글은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입니다. 순자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 맹자의 견해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요. 그래도 초점은 순자의 성악설이라는 것을 바탕에 항상 깔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볼게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순자의 성악설이고 이 단원의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글은 무엇 했습니다와 같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쓰고 있지요. 독자에게 친근하게 설명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한 것일까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 질문의 형태를 던져요. 이 뒷부분에도 몇 번 더 언급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항상 글쓴이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답법이죠. 이 문답법의 효과는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항상 언급이 됐거든요. 일단 뒷부분에 전개될 내용을 예고할 수 있고 그리고 질문 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호기심, 관심,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근거로 본성을 악하다고 한 것일까라고 질문했으니까 이 뒤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이야기한 근거가 제시되겠죠.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 부분은 내용 확인 문제의 선지에 자주 언급된 부분입니다. 순자와 맹자의 공통점이죠. 순자도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이라고 보았고 맹자도 선천적이라고 봤어요. 다만 순자는 그 선천적인 본성이 악이라고 보았고 맹자는 선천적인 본성이 선이라고 본 거죠. 공통점 확인하셨죠? 본성이란 배우거나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성은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주목한 맹자와 달리 순자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했다. 자, 차이점이 드러나죠.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순자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했다. 이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는 감각기관의 이기적인 욕구와도 통해요. 즉,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 감각기관의 이기적 욕구, 똑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감각기관의 이기적인 욕구는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눈이 좋은 빛깔을 보고 싶어 하고 이런 것과 같다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순자는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해요. 생리적인 욕구가 본성이고 이 본성은 악하고 악한 것은 이기심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당연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볼 때 이런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이라고 말해요. 이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에 혼란이 왔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순자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계속 언급했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선하게 행동하는 경우를 언급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또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다음 내용을 예고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가 생기는 이유를 이 뒷부분에 설명하겠죠. 순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작용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마음작용의 단계를 성, 정, 려, 위 이렇게 4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나오죠. 첫 단계인 성, 성은 첫 단계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삶의 자연스러운 본질이자 날 때부터 지닌 본성입니다. 성은 본성이에요. 그럼 이 성은 악하겠지요?
앞에서 보았듯이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성의 예를 들고 있죠. 이런 생리적인 본성이에요. 이기적이죠. 악한 거예요. 둘째 단계인 정. 정은 이 밖에 있는 사물들과 내가 만나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정은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좋다, 나쁘다, 노엽다, 슬프다, 즐겁다. 셋째 단계인 려, 생각하다 려자죠. 이 려는 구체적인 감정이 생긴 뒤에 아까 감정 생겼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려는 선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사고작용이라는 거죠. 마지막 단계인 위는 이 선택이 끝난 뒤 실행해 나가는 의지적인 실천입니다. 이 의지적인 실천이란 말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본성, 감정, 선택, 실천 이것들이 단계를 지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옆에 그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위에서 말한 네 단계를 구체적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서술상의 특징,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술상 특징에 관련된 문제가 아까 많이 출제된다고 살펴봤죠. 서술상 특성을 묻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앞부분, 뒷부분 이것이 연계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라고 하면 맞겠지만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특정 견해를 반박하고자 한다 라고 설명하면 틀린 것이죠. 항상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금 내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본성은 성이죠.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싶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배가 고프면 식욕이 생기죠. 그때 만약에 떡과 음료수를 봤어요. 떡과 음료수를 봤다는 건 밖에 있는 사물들과 만났다는 거죠. 이렇게 밖에 있는 사물과 만났을 때 입에 침이 고이면서 저 떡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겠죠? 이 정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죠. 노여워질 수도 있고 슬퍼질 수도 있고 즐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본성이 일어났고요.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단계. 그러나 인간은 본성과 감정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곁에 자기보다 더 불쌍한 어린아이나 노인이 있다면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고민, 사고작용. 이 사고작용은 려였죠. 이 고민의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혼자 빵을 다 먹어버릴 수도 있고 나누어 먹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다 줘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본성에 기댄다면 다 먹어버리거나 주인이 오지 않으면 그냥 먹고 달아나는 것. 이것이 본성에 충실한 행동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본성의 욕구와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굳센 의지로 본성을 억누르면서 참아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위 되겠죠? 자기 본성은 악한데 이 반대 방향, 즉 선한 방향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의지로 본성을 억누르고 참아내는 거예요. 만화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소녀가 너무 배고파서 뭐든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 성입니다. 먹고 싶다는 생리적 현상이 생겼어요.
자, 외부 자극이 왔어요. 떡과 이런 음료를 받습니다. 먹고 싶다 라는 감정이 생기죠. 그리고 이 감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굶주리고 있는 노인과 어린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빠지죠. 3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 본성과 반대의 행동을 선택하고 굳센 의지로 본성을 억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아니면 다 줘버릴 수 있겠죠. 이렇게 4가지 단계, 순자가 말한 사고작용의 단계입니다. 계속 볼게요.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결과가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선이기 때문에 본성은 악이고 마지막 단계 위는 선이라고 합니다.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봤다고 해서 본성대로 살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위라는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순자는 의지적 실천을 통해서 본성이 가져올 악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중요시한 거예요. 본성은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순자의 철학은 위라는 것에 그 가치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순자의 철학은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뒷부분에 순자가 맹자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어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한 맹자의 주장은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인 의지에 따른 노력을 구분하지 못한 것, 그것이 맹자의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순자는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고 보고 있고 후천적인 노력에 따라서 선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맹자 당신은 이런 후천적인 노력에 따른 선이라는 걸 선천적으로 이야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근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맹자의 말대로 본성이 원래 착한 것이라면 현실의 인간은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바로 자신의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다 라고 비판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문제의 선지로도 다수 출제됐는데 자, 현실의 인간은 대부분 태어나면서 바로 자신의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옳은 선지인가요? 틀린 선지인가요? 틀린 선지죠. 이렇게 제시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순자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자기 의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의 상황을 가정해서 언급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맹자 당신이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얘기한 그 말은 말도 안 돼. 사람의 본성은 악한 거야. 현실의 인간이 대부분 태어나면 바로 자신의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현실의 인간이 착하게 태어났는데 바로 자신의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간은 악해 라고 자기 의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근거 2번째예요. 인간이 본래 착한 존재라면 애초부터 훌륭한 임금이나 좋은 제도 따위는 필요 없는 거 아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맹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원래 착했다면
훌륭한 임금, 좋은 제도가 없어도 사회가 평안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들어서 맹자 당신이 이야기한 성선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순자는 맹자가 제시한 견해의 한계점을 언급을 합니다. 맹자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강조점은 군자에만 두고 있다. 군자는 생실이 점잖고 어질고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이죠. 자,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 생리적인 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 순자와 맹자의 공통점 또 나오네요. 순자, 맹자 둘 다 인간의 본성에 생리적인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 하나가 뭐였죠?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이다 라고 보는 것.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생리적인 면이 있다 라고 보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 생리적인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생리적인 면이 본성인 사람은 소인이고 착한 면이 본성인 사람은 군자고 바로 그런 본성이 도덕성이다 라고 설명해요. 이건 뭔가요? 맹자의 견해를 모든 사람에게 대입하면 소인이나 군자나 모두 본성이 도덕성이어야 하죠. 그런데 맹자는 군자의 도덕성만 본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소인과 군자의 본성에 차이를 두어 설명하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맹자는 사실상 군자의 도덕성만을 인정한 것이고 일반 백성, 소인들의 경우는 낮추어 봤어요. 어떻게? 도덕성에 근거한 군자의 교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만 선하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맹자의 견해는 도덕성이 군자에게만 적용되고 신분제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군자가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걸 당연시하게 돼요. 그렇다면 순자는 어떨까요? 순자가 본래부터 악하다고 한 그 본성은 누구의 본성을 가리킬까요? 맹자처럼 사람을 구분한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다음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자는 맹자처럼 소인이나 군자를 나누지 않고 모두 그냥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요순의 본성과 가장 악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걸임금 그리고 도척 이 사람의 본성이 같다고 본 거예요. 순자가 같다고 본 본성은 당연히 생리적, 감각적인 본성, 이기적인 본성, 마음작용의 단계 중 성단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성은 뭡니까? 도덕성은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본성은 악하니까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의 결과가 바로 도덕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성은 너무 악한데 그것을 억누르고 노력하고 한 결과로 도덕성이 나온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재 읽기 글 같이 공부해 봤어요. 그리고 학습 활동에 보면 두 가지 글이 제시되는데 그 중에 이 글, 의인에 관한 글이 나오죠. 다른 사람을 구하고 본인이 희생한 이 글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지만 교과서 외의 지문, 똑같이 의인에 관한 글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 의인의 행동에 대해서 순자와 맹자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서술형은 물론이고 객관식으로도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거의 필수적으로 출제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순자는 의인의 행동에 대해 본성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가 발현된 결과물로 볼 거고요. 이에 반해 맹자는 의인의 선한 본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것이다. 다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서원에 관한 글이 나오죠. 예술 분야의 글입니다. 이 서원에 관해서는 앞부분에는 예시를 거의 제시한 거라서 문제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요. 여러분이 초점을 두어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서원의 배치에 관한 설명이 나온 부분이에요. 여기 이때 건립된 서원의 입지와 배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나오죠. 교과서에 사용된 이 배치도가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출제된 것을 보면 이 배치도가 아니라 교과서 외의 실제 서원의 배치도를 보기에 제시하고 각 부분의 명칭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기호를 통해서 제시하고요. 그 기호에 해당하는 건물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1번 풀어볼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전반에 걸쳐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과서를 펼쳐놓고 풀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굳센 의지로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의 결과는 선이 된다. 자, 순자의 견해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보았고 그것을 굳센 의지로 이러한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 이것의 결과가 악함의 반대, 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번, 인간은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싶은 생리적 욕구가 있다. 이것도 순자가 얘기한 선천적인 욕구에 해당하죠. 3번, 배고픈 상황에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음식을 양보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본성이나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그대로 제시되었거든요. 윗부분에 보면 인간은 본성과 감정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얘기한 성과 정의 단계를 넘어서 려와 위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4번. 배고픈 상황에서 떡과 음료수를 먹지 못하게 한다면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자, 이것은 정 단계를 설명할 때 언급했었죠. 정 단계에서는 여기 떡과 음료수를 본다면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누군가 먹지 못하게 한다면 노여워질 수 있고 슬퍼질 수 있고 먹을 차례가 돌아오면 기쁘다, 즐겁다 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인데 5번에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합시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고 도덕성의 가치를 성 단계에 두고 있다.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맞죠. 그런데 도덕성은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 즉 아까 단계 중 네 번째 위의 단계죠. 이 위의 결과로 생긴 것이 도덕성이지 성 단계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내용 확인 문제 중에 성, 정, 려, 위 이제 범위를 좀 한정해서 붙는 문제예요. 이것을 상황에 맞게 연결한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풀어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끊임없이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질인 정이다. 하나만 바꾸면 맞는 선지가 되죠. 바로 정이 아니라 성으로 바꾸면 되죠. 성은 자연스러운 본질의 감정, 무언가를 먹고 싶다라는 본성이죠. 2번.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데 먹지 못하게 하면 슬퍼지는데 이는 생리적인 본성인 성이다.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성이 아니라 정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정으로 바꾸면 옳은 선지가 돼요. 3번. 혼자 빵을 다 먹을까 하다가 동생을 위해 빵을 남겨두었다면 이는 위에 해당한다. 빵을 다 먹고 싶은 본성을 극복하고 자기 본성의 욕구와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했죠. 그것이 바로 위이고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행사물품을 받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동은 인간의 본성대로 행동한 려이다. 려는 무엇이었죠? 려는 선택, 사고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새치기를 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본성대로 행동한 성에 따른 행동이에요. 그죠? 려가 아니에요. 5번.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서 도와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것은 위이다. 망설이는 것, 선택을 할까 말까 하는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위가 아니라 려이겠죠. 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단계에 관해서도 확실히 공부하셔야겠죠.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8번 풀어볼 거예요. 보기에 사례를 제시하고 이 글을 바탕으로 이걸 이해하는 문제. 순자가 보기의 상황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보기 읽어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고단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작업을 해서 매우 피곤한 상태고 방 안에 침대를 보자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자, 이것은 성에 해당하죠. 쉬고 싶다라는 성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자기가 남은 일을 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서 쉬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성을 억누르고 상대를 배려하는 위 단계가 적용된 거죠. 도덕성입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피곤하면 쉬고 싶은 생리적인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 이것은 윗글에서 확인했죠. 순자, 맹자 모두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순자는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가 선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2번. 타고난 본성대로 행동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상대방에게 남은 일을 맡기고 자신은 들어가 쉬려고 할 것이다. 순자는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고 보고 있고 보기에 이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 피곤한 상태니까 이 본성대로 행동하면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겠죠. 3번. 아버지와 아들이 A와 같이 행동한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죠. 본성은 쉬고 싶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억누르고 일을 하고 있어요. 4번. 아버지가 피곤해하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면 이는 정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민, 사고 과정, 이것은 정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려 단계였죠. 려.
정은 감정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서 피곤하다, 쉬고 싶다 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이고 이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려입니다. 정답은 4번. 5번. A와 같이 자신의 의지로 욕구를 억누르며 참아내는 데서 선이 생겨나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로 욕구를 억누르며 참는 것은 위 단계고 이런 실천적인 노력이 바탕이 돼야 도덕성, 즉 선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 이 단원 공부해 봤는데 이렇게 사례를 보기에 제시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도 제시됐거든요. 그리고 서원에 관한 문제에서도 그림을 이렇게 교과서 외에 그림을 제시하고 푸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을 꼼꼼히 공부한 후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3-1단원의 두 번째 글에 관한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